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ACC 기본 보충제 세팅과 간단히 준비 과정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ACC에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프로토콜 영상을 올려놨음에도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메일로 간단히 이것을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ACC 프로토콜을 보시면 킬레이션 전에 꼭 먼저 보충되어야 할 기본 보충제 4가지가 있어요. 4C, 4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C, 마그네슘, 징크, 아연, 비타민 E 이렇게 4가지가 해당되고요. 그 몸무게에 따라서 45kg 미만인 아이들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용량이 추천되고 있어요. 비타민 C를 보시면 500에서 1000mg을 하루에 4번 나눠서 복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 4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 프로토콜을 그냥 언뜻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용량이 하루 용량인가 보다 해가지고 하루에 뭐 2번 주신다거나 뭐 1번 주신다거나 해서 몽땅 먹이고 그냥 간단히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기본 보충제의 그 복용 방법은 하루에 4번에 걸쳐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요. 어쨌든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은 꼭 4번에 나눠서 복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침부터 아이가 자기 전까지 쭉 나눠서 이렇게 4번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징크, 아연의 경우는 좀 계산이 좀 복잡한데 우리는 킬로그램을 쓰는데 몸무게에 이걸 파운드로 바꿔야 돼요. 검색 엔진에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아이의 몸무게를 파운드로 쉽게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18kg다 그랬을 경우에 몸무게가 40파운드가 나와요. 그런 경우에 아연의 권장 용량은 40 플러스 20이 되죠. 60mg을 하루에 복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아연과 비타민 E의 경우는 그냥 그 추천 용량을 한 번에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용량을 한 번에 먹었더니 아이가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 그럴 경우는 나눠 먹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연의 용량은 최대 100mg까지만 가능해요. 내 몸무게로 계산을 했더니 그게 한 110mg 이렇게 나오더라. 그럴 경우에는 110mg을 주시는 게 아니고 100mg을 아이한테 주시면 돼요. 근데 아연은 약간 먹었을 때 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메스꺼움도 있을 수 있고 답답함 막 이런 이상한 울렁거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간혹 아연을 먹고 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빈속에 먹으면 굉장히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식사 이후에 주시는 게 좋고요. 식사 중에 그냥 음식과 함께 넘겨버리는 경우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가 캡슐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가루로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루로 먹는 경우는 그게 더 역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또는 밥 먹자마자 이 아연을 주게 되면 오히려 먹었던 것을 다 개워내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식사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뭐 30분 후에 뭐 이렇게 아연을 복용하게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먹었을 때 어떤 게 가장 반응이 괜찮은지 이것도 찾아가셔야 돼요. 어쨌든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은 4번에 걸쳐서 줘야 되고 아연과 비타민 E는 한 번에 주셔도 된다. 이렇게 기본 보충제에 주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돼요. 몸무게가 100파운드, 약 45kg을 넘어가는 아이들의 경우는 용량도 조금 달라지죠. 성인 용량으로 주시면 되고요. 복용 방법은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킬레이터도 성인 용량이라고 적혀 있는데 성인 용량, 용량 계산이 다르다기보다는 성인의 경우는 최대 용량을 100파운드보다 작은 아이들에 비해서 더 많이 더 고용량까지도 올려서 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본 보충제의 복용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킬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추가로 보충돼야 하는 기본 보충제들이 있어요. 부신기능 서포트, 곰팡이 증상 조절제, 요거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고요.
킬레이션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킬레이션이라는 스트레스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보다 월등히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신 기능의 요구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서포트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이 부신 기능의 저하 증상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신 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 ACE, 아드레날 콜텍스 익스트랙트, 아드레날 콜텍스, 그러니까 부신의 피질 부분의 추출물을 구매하셔서 서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아드레날 익스트랙트라고 써있는 그런 보충제를 구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아드레날 콜텍스 이 부분을 더블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 증상이 있는지도 제가 다른 영상에 담아놨는데, 그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꼭 GS만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ACC에서는 GS2를 기본 곰팡이 증상 조절제로 사용을 해요. GS2를 구매하셔가지고 곰팡이 증상도 조절해 가시면서 킬레이션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킬레이션을 하면서 사실 간 기능이 킬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킬레이션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간이 굉장히 무리를 입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밀크시스를 스타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곰팡이 증상을 조절하면서 GS이라는 걸 쓰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장내 미생물을 약간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반드시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서포트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반드시 곰팡이 증상 조절제와는 최소한 4시간 간격을 두고 들어가 주어야 해요. 왜냐면 이게 이 프로바이오틱스도 미생물이다 보니까 곰팡이 조절제와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존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 간격을 두는데 그게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산균을 아이가 자기 전에 먹인다, 그래서 아이가 10시쯤 잔다 그러면 GSE는 아무리 늦어도 오후 6시 전에는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보충제 복용 기본 원칙. 제가 아까 기본 보충제 4C를 설명할 때 추천하는 방법이 하루 4번에 걸쳐서 비타민C와 마그네슘은 복용을 시켜야 된다. 이게 프로토콜 상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보충제는 크게 나눠서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수용성인 건 그냥 물에 잘 섞여서 물과 함께 잘 흡수가 된다는 이야기고, 지용성은 약간 기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기름과 잘 섞여서 지방질과 섞였을 때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용성의 경우는 보충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비타민의 종류에는 비타민 A, D, E, K 요런 것들이 지용성이 될 것이고, 뭐 코큐텐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코큐텐이라든가 뭐 레시틴이라든가 뭐 밀크시슬 이런 것들은 지용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바로 이렇게 복용해 주는 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수용성의 경우는 이제 지방질과 섞였을 때는 오히려 조금 이제 흡수가 좀 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수용성의 이런 보충제가 만약에 빈속에, 그러니까 식사와 함께 먹지 않았을 때 이게 불편감을 유발을 한다면 굳이 식사 시간을 피해서 줄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약간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쓰림 증상을 가볍게 이렇게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굳이 빈속에 먹지 말고 밥 먹을 때, 식사 때 이렇게 같이 먹여주면 음식의 산도도 높여주면서 소화력도 조금 높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약간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마그네슘과 비타민 C는 먹으라고 했냐? 이것은 이제 흡수의 문제가 아니라 몸에 들어갔을 때 배설되는 정도, 배설되는 속도 때문에 이제 그렇게 4번에 걸쳐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용성의 경우는 사실 하루에 한 번 복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방에 섞여서 어느 정도 내 체내 축적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축적돼서 어느 정도 그 용량을 유지해서 조금씩 꺼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용성의 경우는 이게 하루에 한 번 먹게 되면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돼요. 쉽게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 혈류에서 돌다가 그냥 심장으로 이렇게 쉽게 배설이 되고 소변으로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비타민 B군이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인데 비타민 B군 같은 거를 먹고서 소변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소변을 보러 가요. 그러면 노랗게 나와요. 왜냐면 비타민 B는 먹은 지 얼마 안 돼서도 벌써 소변으로 다 나와버린, 한두 시간 지나면 다 소변에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보충제를 먹었어도 내 몸에 그걸 유지하고 보유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몸은 하루 종일 그런 비타민들이나 미네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단 일회성으로 주게 된다면 한번 들어갔을 때는 이용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필요로 하는 성분이 상대적으로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의 시간에는. 그래서 같은 용량을 먹어도 그 용량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루 중에 나눠 먹는다면 훨씬 흡수도 도우면서 몸에서 그 이용할 수 있는 찬스를 높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만 알고 있어도 같은 값으로 구매한 그런 보충제를 훨씬 값어치 있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용성의 성분들의 보충제를 주사제로 이렇게 맞는 거, 간헐적으로 맞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예, 주고 내 몸에서 그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용성의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몽땅 섞어가지고 주사제로 공급한다? 한 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반짝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주 빠르게 그 비싼 이 영양 성분들이 빠르게 내 몸 밖에서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제로 주는 것의 장점은 혈관 내로 바로 주입될 수 있다는 장점, 빠르게 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은 갖고 있지만 역시 또 빠르게 나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수용성의 보충제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셔야 그게 내 몸이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고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충제 복용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한번 ACC 기본 보충제 세팅을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CC의 기본 보충제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사실 ACC를 하려면 보충제를 하루 종일 먹는다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 4번씩 먹는 게 몇 가지 있고 기본 보충제라는 게 4개가 되고 또 킬레이션을 하게 되면 또 추가되는 기본 보충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어림 잡아서 이렇게 지금 시간을 나눠서 잡아봐도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GSA를 주고 마그네슘 1번을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 중에 저는 효소를 꼭 먹기 때문에 효소와 아드레날 콜텍스 익스트랙트 에이스를 주게 되고 비타민C 첫 번째 거, 저는 이제 속쓰림이 좀 있기 때문에 비타민C를 식사 중에 먹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게다가 저는 이제 라이포조멀 비타민C를 먹기 때문에 식사와 섞이는 게 아무래도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C 1번을 아침 식사 중에 넣고 아연을 한 번에 그냥 아침 식사 중에 먹어요. 그리고 이제 킬레이션을 시작하면 밀크시슬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밀크시슬이 아침 식사 중에 그리고 점심 식사 중에 저녁 식사 중에 3차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점심 식사 중에는 거의 뭐 비슷하죠. 효소, 에이스를 좀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아침에만 주는 게 아니라 점심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에이스도 점심 식사 때 배정을 하고 비타민C 2번이 들어가고 밀크시슬. 이제 오전 중에 점심까지 요렇게 끝내면 되는 것 같고, 저는 왜냐면 이제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경우 요 시간 안에 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사이에 주기가. 오후 시간에 기관에서 돌아오면 마그네슘 2번 주고 비타민C 세 번째 거 주고, 그리고 저녁 식사 중에 뭐 효소, 마그네슘 3번, 비타민C, 그리고 여기서 비타민 E가 들어가고, 하루에 3번 주는 밀크C3 또 여기에 들어가고, 저녁 식사 이후의 시간도 좀 빌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슘 3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뒤로 밀어도 되고, 시간은 조금 조율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취침 전에 수면에 좀 도움이 되라고 마그네슘을 주고, 마그네슘 4번째,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주게 됩니다. 요게 기본 세팅이에요. 이렇게 잡고 나면 마그네슘 하루에 4번 들어가죠. 비타민C 4번 들어가죠. 그리고 킬레이션 시작한 밀크시슬 3번 들어가죠. 아연은 저는 한 번에 줬고, 그리고 비타민 E도 한 번에 줬고,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이 이렇게 하루 중에 세팅을 잘 만드셔야 돼요. 시간표를 만드셔야 돼요. 요게 ACC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고, 이 사시가 몸무게에 맞춘 추천 용량대로 최소한 2주간 풀로 다 들어간 이후에
그러니까 2주 동안 추천 용량이 요 세팅대로 꾸준히 다 들어가진 상태에서만 ACC 킬레이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킬레이션을 할 수 있고 내 몸이 만들어진 상태, 준비된 상태에서 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킬레이션을 시작했을 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도 변화지만 일단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ACC를 하는 거지만 이 기본 보충제를 하는 기간에도 아이들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영양 성분을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꾸준한 영양 서포트를 받아본 적이 없다가 이게 시작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 몸에 돌아가지 않던 어떤 톱니가 하나씩 돌기도 하고 사실 이게 기본 우리 몸에 원래 가지고 있는 킬레이션에 필요한 성분들이거든요. 그런 자체 킬레이션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평소와 다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또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ACC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금기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토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말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실 거예요. 입안에 아말감이 조금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단 1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눈곱만치 티끌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말감이 없어야 되고 없는 상태에서 ACC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클로렐라나 실란트로 고수 아시죠? 고수와 제올라이트, TRS, 벤토나이트 이런 디톡스를 위해 나온 제품들을 같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ALA를 이용해서 킬레이션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RALA를 구매하시면 안 돼요. 그냥 ALA를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 제품, 실버 제품은 절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실버라는 게 우리 은수저도 있고 식기들도 있고 또 이게 곰팡이 제거제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은단이라든지 우리 먹는 은이 약간 세균들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먹는 은들도 있죠. 콜로이드 실버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ACC의 원칙상 주사제 킬레이션을 하지 않겠다. 안전성을 위해서 ACC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제 킬레이션이나 EDTA 킬레이션 그리고 중금속 유발 검사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 중에 시아민 이거 필요하죠. 우리 필수적인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파생물질의 하나로 알리시아민의 형태의 비타민 B1의 형태는 피하셔야 됩니다. 성분 보시면 알리시아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TTFT. 그리고 그래도 벤포티아민은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음식이나 보충제 중에도 금속류의 성분이 있을 수 있죠. 물에도 있는데요. 미네랄 다 들어있잖아요.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식이나 보충제 성분 보셔서 금속 성분이 포함된 음식이나 보충제는 반드시 피하셔야 된다. 그리고 킬레이션 하는 동안에는 백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성분에 여러 가지 보조제로 금속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 백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백신은 스탑을 해주셔야 킬레이션 중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들어있을지 모르는 금속류를 내 뇌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항암물 보충제를 피합니다. NAC, MSM, 글루타치온, 시스테인, 웨이 프로틴 이런 것들 보충제를 피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복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다면 스탑하고 ACC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 중금속에 노출이 있었다. 예를 들면 아말감을 제거를 최근에 했다. 그런 경우에 최소한 ALA를 사용하신다면 최소한 3개월은 지난 후에 ACC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퀴놀론계 항생제는 피하셔야 합니다. 퀴놀론계 항생제가 부작용 비율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사실 퀴놀론계는 아이들에게는 처방되지 않는 항생제예요. 그러니까 꼭 이제 피해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건 먹지 않게 되는데, 어른들의 경우는 퀴놀론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열제나 진통제로 타이레놀을 많이 쓰잖아요. 이 킬레이션 하는 데는 이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레놀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메틸레이션 과정에 이제 문제를 좀 만들 수 있고 부담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의 레벨을 낮추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코스를 거치게 될 수 있어서 타이레놀보다는 이부프로펜 계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델리온은 이제 이게 민들레거든요. 단델리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단델리온도 금기이고 MRI 조영제인 가돌리늄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데, ACC 하는 중에 한약을 같이 복용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ACC 자체가 간을 믿고 하는, 간이 내가 이제 보충제를 다 이렇게 다 보충을 해주면 간이 이 중금속을 배출을 시켜줄 것이다 하고 간의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간에 부담이 되는 약을 쓴다는 게 아니라 간의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약까지 복용을 시킨다 그러면 굉장한 간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약의 경우는 단일한 성분이 아니잖아요. 성분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집안에서 꼭 하셔야 될 것, 중금속의 노출원들을 당연히 차단을 하셔야 돼요. 먹는 물과 씻는 물 등에도 필터를 장착하시고 사용하는 식기류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식기류 자체가 알루미늄 제품이다, 코팅팬이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 중금속들이 소량이라도 내 몸 안으로 유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모두 제거를 하셔야 되고 스테인리스 제품이나 유리 제품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수은을 포함하고 있는 형광등, 요것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뭐 깨진다거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ACC 하고 있는 중에 수은이 내 몸으로 유입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ACC 전에 안전한 LED 등으로 교체를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교체 시에도 반드시 손 노출이 없도록 완벽한 대비를 한 후에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ACC 하시기 전에 사전 기본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혈액 검사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일반 혈액 검사 플러스 빈혈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봐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혈액 검사, 그리고 일반 화학 검사, 간 기능, 신기능, 전해질 검사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일반 화학 검사, 그리고 지질 검사,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콜레스테롤 검사,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 요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소변 검사까지 하시면 좋고, 요 기본 검사를 ACC 하기 전에 사전 검사로 꼭 해두시고, 왜냐면 내 몸이 괜찮은 거를 알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ACC가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안전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ACC 그 페이스북 그룹에서도 이 검사나 이런 걸 권하질 않아요. 너무 안전하니까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 상태가 어떤지는 체크를 해두고 체크를 해가면서 어떤 치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검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쉽게 혈액검사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혈액검사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안전상의 이유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 검사를 ACC 하기 전에 꼭 해두시고 괜찮았다는 걸 확인을 해두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아이가 무슨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씩은 체크하면서 무사하구나, 특별히 이상 없구나, 괜찮구나, 안전하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치료를 하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전 검사 하시면서 뭐 꼭 추가하실 수 있다면 비타민 D 레벨 검사도 해보시고, 유기산 검사, 아미노산 검사, MTHFR 유전자 검사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녹음하는데 우리 애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눈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CC 하시기 전에 꼭 ATEC 스코어를 사전에 해두시라는 거, ACC를 해보신 부모님들 얘기해요. ACC를 하면 꿈을 크게 가지래요. ACC를 해가지고 좀만 좋아져, 우리 애가 자극하는 거 이런 것만 좋아져도 좋겠다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을 그렇게 작게 갖지 말래요. 그 말을 듣고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 오티즘은 트리터블하대요.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진짜로 우리 아이가 좋아졌어. 근데 우리 아이 옛날에 이랬어 라는 거를 말을 해도 실제로 좋아진 애를 두고 보여주면, 뭐지, 원래 그런 거 가지고 쟤는 원래 저렇게 좋았어, 이렇게 얘기 들으실 수 있거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내 아이가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두는 것은 다른 아이에게도 그런 어떤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돼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런 것들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점수를 본인이, 어머님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두시면,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를 그냥 눈으로, 그냥 평소에 볼 때는 잘 모르더라도 그냥 매일매일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기간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그 차이가 확연한 걸 보시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시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텍 스코어를 저는 6개월 정도 주기로 꼭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에이텍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를 아마 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검사한 거, 자기가 체킹한 거, 그래서 검사가 얼마나 났다, 이 기관에서 한 거 딱 찍어가지고, 기관 이름 찍어가지고 아마 메일로, 페이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증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하실 때는 저는 꼭 부모님 두 분이 각자 아이를 두고 평가를 두 분 다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리체크 할 때도 부모님 모두 각자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내가 내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남편이나 와이프,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라보는, 이런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변화를 동영상으로 많이 남겨두는 거, 그렇게 꼭 해두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ACC 보충제는 약물이라기보다는 뉴트리션이잖아요. 꼭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보충제를 열고 나면, 오픈하고 나면은 꼭 뚜껑을 잘 닫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고, 음식은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일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냉장 보관하시고, 아이들이 만지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게 미네랄과 비타민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먹는다고 해도 크게 설사나 복통 일으키는 정도지만, 킬레이터는 따로 꼭 사고가 나지 않게 따로 잘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요거는 주의사항으로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혼자서 어렵게 ACC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모르시겠으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해 드릴게요. 댓글 남겨주십시오. 실수하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